사실 제게 장난 아닌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침실,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쑥스러운 듯 하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제게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채 깨닫기도 전에 제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방망이질 소리에 묻혀버릴 것만 같았죠. 48.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사별 후 굳게 닫아 걸었던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줄로만 알았거든요. 늘어진 살결과 깊게 파인 눈가 주름이 들킬까봐 저는 조심스레 침실 불빛을 가장 어둡게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제 부끄러움마저 다 알고 있다는 듯 그 거칠고 다정한 손길로 제 뺨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죠. 8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건네온 예상치 못한 도발적인 질문.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 숨소리가 가빠지는 만큼 그의 눈빛도 짙은 밤바다처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48배 수진과 41살의 진우. 우리 두 사람이 생애 한복판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그 뜨거운 비밀을 공유하게 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외진 포구 끝자락에는 낡은 민박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올해 48살이 된 수진입니다. 그녀가 이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삶과 인간관계를 뒤로하고 연고도 없는 이 작은 바닷가 마을로 숨어들 듯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곁을 떠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단계를 넘어 수진의 삶 전체를 무채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지독할 정도로 단조롭고 정적이 흐릅니다. 새벽이면 바다 특유의 비릿한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수지는 습관처럼 남편의 빈자리를 확인하며 눈을 뗍니다.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월이 약이라 말하지만 수진에게 시간은 그저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민박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계적인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정리하며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도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주인의 방치된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려 했던 작은 정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낡은 대문은 바닷바람에 부식되어 열고 닫을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비명조차 무심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녀에게 삶은 더 이상 환희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붙어 있기에 이어가는 목적지 없는 항해와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태풍 소식이 잦던 그의 늦여름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다는 평소보다 거칠게 포효하며 해안가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진 역시 익숙한 고독 속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몰아치는 비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민박집 지붕을 세차게 때렸고 세상은 온통 물벽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적막과 폭풍우 속에서 수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황폐한 내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이 깊은 밤, 그리고
이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민박집은 언제나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 또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세찬 빗소리를 뚫고 누군가 낡고 헐거운 민박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수진의 고요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가 민박집 양판 한 판을 사정없이 때려대던 밤이었습니다. 8년 동안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던 내 집 대문을 누군가 그렇게 다급하게 두드린 건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밤중에 그것도 태풍이 몰아치는 이 난리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다시 한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낡은 가디건을 대충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바닷바람과 함께 차가운 빗방울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쫄딱 젖어서는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있더군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얼마나 비를 맞았는지 신발 안쪽까지 물이 차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근처에 불 켜진 집이 여기뿐이라서요.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실내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추위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8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이 집의 외인, 그것도 남자를 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 밖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지붕이 날아갈 듯한 바람에 남자의 체구는 비에 젖어 평소보다 왜소해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모를 날씨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하나 드릴 테니까 일단 씻고 나오세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욕실로 안내하고 수건 몇 장을 건네준 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얼마 후 남자가 씻고 나왔는데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거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통성명을 하고 보니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린 31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진우라고 했고 직업은 조경사라고 하더군요. 전국의 정원을 돌며 일을 하다가 태풍에 발이 묶여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박집인 줄은 알았지만 이 시간에 받아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태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낡은 대문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그 대문은 오래전부터 말썽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쳤어야 했는데 혼자 남겨진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방치해두니 경첩은 녹슬고 나무는 뒤틀려 버렸죠. 그런데 그 소리가 신경 쓰였는지 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문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제가 좀 봐드릴까요? 아니에요. 이 비에 어딜 나가시려고요. 하지만 그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이쪽이라 이런 건 그냥 못 지나쳐서요. 공구함 있으시면 좀 빌려주세요.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주저없이 나갔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보니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빗속에서 대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혹은 이 집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던 터라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빗줄기는 사정없이 그의 등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을 고정하고 뒤틀린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온 진우 씨는 다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이제 안 흔들릴 겁니다. 경첩이 다 사가서 임시로 고정해뒀는데 내일 비 그치면 제대로 손봐드릴게요. 그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맑았습니다. 사별 후 제가 잊고 지냈던 어떤 생기 같은 게 그 얼굴에 가득하더군요. 저는 고맙다는 말조차 어색해서 그냥 마른 수건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든든함이 당황스러웠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켜켜이 쌓아 올린 저의 고독한 성벽에 이 낯선 방문자가 아주 작은 구멍을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태풍은 밤새도록 민박집을 흔들어댔지만 신기하게도 대문에서 나던 날카로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게 들리던 그 소음이 사라지니 오히려 적막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저 남자는 다시 제 갈 길을 가겠지. 그리고 나는 다시 이 고요한 무채색의 삶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평소와는 다르게 일렁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찾아든 이 젊은 조경사가 단순히 대문만 고쳐놓은 게 아니라 제 다친 마음의 빗장까지 건드린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손님 방 쪽을 살폈습니다. 그가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거실로 나갔는데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씨는 벌써 일어나 마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던 민박집 마당은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도 눈이 부셨습니다. 태풍이 씻고 간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렀고 마당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죠. 저는 진우 씨가 날이 밝자마자 떠날 줄 알았습니다. 8년 동안 제 곁을 스쳐간 수많은 인연이 그랬듯 그저 하룻밤 비를 피한 과객으로 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니 진우 씨는 벌써 작업복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제 빌려준 공구함을 옆에 두고 무릎까지 자란 잡초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짧게 목례만 하고는 바로 몸을 숙여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대문만 고쳐놓고 가려니 이 마당이 자꾸 밟혀서요. 조경사 눈에 이런 마당은 그냥 지나치기가 참 힘드네요. 그는 말수가 참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그 목소리만큼이나 손놀림도 정갈했죠. 8년 동안 제 방치 속에서 제멋대로 엉켜버린 잡초들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종일 마당에 머물렀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인상 한번 쓰지 않더군요. 제가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면 그제야 잠시 허리를 펴고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가 손길을 닿는 곳마다 마당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죽은 땅이나 다름없던 그곳에 진우 씨는 보도블록 사이의 이끼를 긁어내고 덤불에 가려졌던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가 흙을 만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제 가슴속 엉킨 실타래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비가 새던 곳을 봐주겠다면서요. 낡은 기와 사이를 메우고 실리콘을 쏘는 그의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톡, 톡, 쾅, 쾅. 그 소리가 8년 동안 적막하기만 했던 이 집의 활기를 불어넣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그를 지켜보며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 낡고 병든 집을 처음 본 타인이 이토록 정성껏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이 울컥하더군요. 진우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마당이 이 꼴이 됐는지, 왜 혼자 사는지, 왜 그렇게 세상 다 산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움직여 제 주변에 부서진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뿐이었죠. 그 고요한 배려가 오히려 제 마음의 빗장을 더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빗물이 새지 않게 꽉 채워진 지붕의 틈새와 말끔해진 마당의 흘길이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공간에 온기가 도니 제 차가운 손끝에도 조금씩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당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지럽던 잡초는 사라지고 흙바닥은 정갈하게 다져졌습니다. 진우 씨는 지붕에서 내려와 먼지를 털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물 셀 일은 없을 겁니다. 마당도 이제 좀 숨을 쉬는 것 같네요.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참 맑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8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제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편안함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만든 해산물 찌개를 아주 맛있게 먹어주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가슴 한쪽이 꽉 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진우 씨가 조심스레 평상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더군요. 밤바다 냄새가 짙게 깔린 평상에 앉아 있으니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그의 작업 도구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2캔을 꺼내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요한 위로 끝에 우리가 짊어진 각자의 아픔을 꺼내 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양양의 밤바다는 낮보다 훨씬 더 깊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 씨가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으니 사방에서 진한 바다 내음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캔맥주 2개를 꺼내 와 하나를 건넸습니다. 8년 동안 이 평상은 그저 먼지만 쌓여가던 버려진 나무판자에 불과했는데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치익하고 캔 따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파도 소리만 들으며 말없이 맥주를 들이켰죠. 그러다 문득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8년 전 그 사고 이야기를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아니 꺼내고 싶지 않았던 제 밑바닥의 이야기를 이 낯선 청년 앞에서는 이상하게 술술 털어놓게 되더군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제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이 지독한 외딴 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유령처럼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진우 씨는 중간에 말을 끊지도 어설픈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잔이 비워질 때쯤 자기 캔을 가볍게 부딪혀줄 뿐이었죠. 한참을 듣고 있던 진우 씨가 자신의 맥주 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 씨, 사실 저도 도망치듯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1살 남들이 보기엔 한창 창창할 나이지만 그는 이미 큰 실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시작했던 조경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사람에 대한 환멸만 남았다고요. 화려한 정원을 만들겠다던 그의 꿈은 잡초처럼 짓밟혔고 결국 이름 모를 바닷가, 마을들을 떠돌며 남의 집 마당이나 고쳐주는 처지가 되었다는 그의 고백은 참으로 시리고도 아팠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길을 잃은 미아 같았습니다. 사별로 인한 상실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이나 결국 소중한 것을 잃고 길을 헤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48세면 다 산 줄 알고 31세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쉽게들 말하죠. 하지만 당사자에게 그 아픔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무거운 법이잖아요. 진우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정작 자기 마음의 정원은 황폐하게 내버려뒀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겠다며 이 민박집을 지켰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맥주캔은 늘어갔고 우리의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 꽁꽁 싸맸던 상처들을 하나둘씩 꺼내 평상 위에 올려놓으니 신기하게도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동질감이 우리 사이를 메웠습니다. 48배 수진과 37배 진우가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었죠. 맥주 한 모금에 고통을 삼키고 파도 소리에 한숨을 실어보내며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맥주 몇 캔에 기분 좋은 취기가 올랐습니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온한 고백의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던 걸까요? 진우 씨는 제 거친 손마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힘든 일 혼자 다 하시느라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8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노고를 알아봐주는 깊은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설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제 뺨이 밤바람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날씨가 좋을 거라며 아직 손볼 곳이 남은 지붕과 마당 구석구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고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도 화답하듯 부드럽게 웃었죠. 그렇게 우리의 심야 고백은 끝이 났지만 그 여운은 맥주향보다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제 눈에 들어온 건 어젯밤의 술자리가 아니라 제가 미처 몰랐던 진우 씨의 또 다른 세심한 흔적이었습니다. 어젯밤 맥주 몇 캔에 털어놓았던 고백들이 꿈결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부엌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봤는데 진우 씨는 벌써 일어나 평상 옆에 놓인 연장들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밖으로 나가자 그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정연 씨, 이거요. 어제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요. 그가 제 손에 쥐어준 건 묵직한 유리병에 담긴 고급 보습 크림과 새하얀 면장갑 한 묶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대충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제법 이름이 알려진 좋은 브랜드의 제품이었죠. 48평생 남편 말고는 제 손의 거칠기를 걱정해준 남자가 없었는데 7살이나 어린 이 남자가 제 마디 굵어진 손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했습니다. 8년 동안 락스물에 담그고 흘기를 하며 방치해온 제 손이 부끄러워 얼른 등 뒤로 감췄지만 진우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하실 때 꼭 장갑 끼고 하세요. 그래야 덜 상하니까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다정한 흔적들이 제 거실 탁자 위에 놓이자 무채색이었던 집안에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았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깊은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정성 어린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죠. 저는 곧장 폭우로 달려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제철 해산물들을 사왔습니다. 8년 동안 혼자 대충 때우던 끼니였는데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제 손길이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더군요. 살이 꽉 찬 꽃게를 손질하고 향긋한 멍게와 해삼을 정갈하게 썰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나 싶을 정도로 반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진우 씨가 정성껏 가꿔준 마당에서 자란 깻잎도 몇 장 따다가 장식했죠. 드디어 완성된 밥상을 평상 위로 내어갔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와, 이렇게 대단한 밥상은 처음 봐요. 그가 감탄하며 숟가락을 드는 모습에 제 입가에도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 복스럽게도 먹어주었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고는 정말 맛있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의 빈터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어제보다 훨씬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경사가 들려주는 꽃 이야기, 나무 이야기,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바다 마을의 소소한 일상들. 밥알을 씹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기분 좋은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 진우 씨와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의 맑은 눈동자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1살 청년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떠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8년 전의 아픔에 갇힌 미망인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간지러운 것이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몰라 밥그릇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우 씨가 선물한 크림을 바른 손등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오려나 싶은 막연한 기대가 생기더군요. 그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뒷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다정한 손길로 그릇을 닦고 평상을 치우는 그의 모습은 이미 이 집의 공기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방문자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조각처럼 소중해지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오묘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수건을 어깨에 걸치며 제게 물었습니다. 정연 씨, 오늘 밤엔 달이 참 예쁠 것 같은데 같이 바닷가 좀 걸으실래요? 그 제안에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밤바다는 그저 무서운 심연이었을 뿐인데 그와 함께라면 그 어둠조차 찬란하게 빛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선물한 장갑을 주머니에 꼭 찔러 넣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보았던 푸른 바다는 온데간데였고 달빛을 머금은 수면은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진우 씨를 따라 민박집 앞 모래사장으로 나섰습니다. 8년 동안 이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았지만 누군가와 발맞추어 이 모래를 밟아보는 건 정말이지 까마득한 일이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았다가 멀어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하게 들리더군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진우 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훈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그가 선물해준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진우 씨, 사실 저는요. 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조금 떨렸습니다.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제 삶은 흑백 사진처럼 멈춰 있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 스스로를 이 외딴 포구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런데 진우 씨가 나타나서 우리 집 대문을 고쳐주고 마당을 가꾸고 제 손에 크림을 쥐어주었을 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똑하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백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8이나 먹은 여자가 7살이나 어린 남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주책은 아닐까 싶어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런데 그때 진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의 실루엣이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제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제 그가 고쳐준 대문 경첩처럼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정연 씨, 저는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사업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정원을 가꾸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민박집 마당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연 씨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다시 누군가의 정원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꾸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요. 진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연 씨가 가둬두었던 그 8년의 시간, 제가 다 지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비가 새면 지붕을 고쳐주고 마음이 시들면 꽃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평생 정연 씨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진심 어린 그의 맹세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메말랐던 눈물샘이 이제야 터진 것처럼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제 불안했던 마음을 달래주었죠. 48과 31.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보름달 아래 파도 소리만이 증인이 된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안식처가 되기로 한 그 약속을요.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민박집 주인과 손님이 아닌 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까보다 훨씬 더 밝아진 달빛이 우리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민박집은 더 이상 고독한 등대가 아니라 사랑이 시작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저는 진우 씨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레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제 걱정을 읽은 듯 손을 더 꽉 쥐어주며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연인이 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좁은 어촌 마을의 눈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48배 민박집 미망인과 31살의 외지인 조경사. 그저 함께 걷기만 해도 담벼락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우리는 자연스레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게 되었죠. 진우 씨는 마을 뒤편 아는 사람만 안다는 바닷가 절벽 위 작은 공터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 수풀이 우거졌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동의 바다는 그 어떤 유명한 전망대보다도 찬란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도시락과 돗자리 하나를 챙겨 그 절벽 위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진우 씨는 조경사답게 우거진 풀숲 사이로 제가 걷기 편하게 길을 터주었죠. 절벽 끝에 돗자리를 펴고 앉으니 발밑으로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파도가 부서지고 머리 위로는 늦여름의 뭉게구름이 한가롭게 흘러갔습니다. 마을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밀의 정원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싸온 김밥과 과일을 꺼내 놓았고 진우 씨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정연 씨, 여기 참 좋죠? 진우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8년을 보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난 8년 동안 제 눈앞의 바다는 늘 슬픔을 집어삼키는 심연이었는데 진우 씨 옆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반짝이는 윤슬로 가득한 생명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가만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으니 세상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파도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들 눈치가 보여 민박집 마당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장난 섞인 농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소소한 꿈들 말이죠. 진우 씨는 절벽 주변에 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저 꽃은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꽃이라고 정연 씨를 닮았다고 말해주는데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우면서도 뭉클하더군요. 8년 동안 멈춰있던 제 삶의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닌 정연이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채색의 방 안에 갇혀 지냈던 시간들이 이 눈부신 절벽 위 햇살 아래서 하나둘씩 휘발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전국의 예쁜 정원들을 다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게는 기적이었으니까요. 그 비밀스러운 피크닉은 늦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몸을 숨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진우 씨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8배 찾아온 이 늦깎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겁이 날 정도였죠. 진우 씨는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연 씨. 제가 이 행복 꼭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으로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시련을 던져주는 법인가 봅니다. 피크닉을 마치고 행복한 기분으로 민박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마당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죠. 진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의 비밀스러운 계절에 정체 모를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처럼 조금만 온기가 전해지면 이내 녹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것 말입니다. 절벽 위에서의 그 달콤했던 피크닉을 뒤로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대문 앞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노려보던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 그들을 보는 순간 제 팔을 잡고 있던 진우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등 뒤로 숨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남자들은 진우 씨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더군요. 야, 최진우. 여기서 팔자 좋게 정원이나 가꾸고 있었냐?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투에 제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우 씨를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 그 다정하던 눈빛은 간데없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우 씨를 거칠게 밀치며 금방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진우 씨가 제게 다급하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정연 씨. 제발 들어가 계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현관문 뒤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더니 진우 씨는 결국 그 남자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는 창밖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미안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게 그와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진우 씨가 떠난 뒤 민박집에는 지독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몰려온 소문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 마을 식당이며 구멍가게를 들쑤시고 다니며 진우 씨에 대해 떠들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거 봐, 내가 뭘 했어. 젊은 놈이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민박집 주인한테 들러붙을 때부터 알아봤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제 귀바퀴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습니다. 진우 씨가 사실은 큰 사기 사건의 주범이고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어 도망 다니는 중이라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경사라는 직업도 가짜고 여기저기 정원을 가꿔준다는 핑계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라는 악의적인 말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보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저를 불쌍해하거나
혹은 같이 한패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8년 동안 쌓아 올린 제 평판이 그 남자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자들에게 추궁당하던 모습,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차에 올라타 떠나버린 그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알던 진우 씨가 정말 가짜였을까? 나한테 보여줬던 그 다정함과 눈물이 다 연기였을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보다 더 괴로운 건 제 스스로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제 민박집 앞을 지나가며 침을 뱉거나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미망인이 젊은 놈한테 홀려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는 말은 차라리 양반이었죠. 진우 씨가 고쳐놓은 대문과 정갈하게 다듬어 놓은 마당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다정한 흔적들이 사실은 저를 속이기 위한 덫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던 제 다짐이 이렇게나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 씨에게서는 며칠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가 머물던 방에는 낡은 배낭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소문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고 이제는 사별한 남편의 옛 동료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난과 질책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 민박집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시 8년 전에 그 어두운 동굴 속으로 제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행복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예전보다 더 지독한 어둠이 내려앉더군요. 진우 씨가 떠나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평소 연락도 뜸하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가슴의 대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별한 남편의 동료들이 전화해서 퍼붓는 말들은 차라리 칼날에 베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예리하고 아팠습니다. 형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죽은 형님이 하늘에서 보면 뭐라 하겠어요? 어디 사기꾼 놈이랑 눈이 맞아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폭언을 받아내다 조용히 끊을 뿐이었죠. 남편의 죽음 이후 8년 동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절개를 지켜야 하는 미망인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고 감시해왔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박제된 인형이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제가 사랑했던 그 기억마저 오염시키려 들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진우 씨가 그토록 정성껏 고쳐놓아 이제는 부드럽게 열리던 그 대문을 제 손으로 다시 쾅 닫고 빗장을 질러버렸죠. 마당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졌습니다. 그가 뽑아낸 잡초 자리에 새로 돋아나는 여린 풀들을 보면 그 다정했던 손길이 전부 나를 등쳐먹기 위한 사기꾼의 수작이었을까봐 가슴이 덜덜 떨렸거든요. 아니야, 진우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세상에 그런 공짜 친절이 어디 있니? 너는 또 버려진 거야 라고 속삭이는 의심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제 안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커튼을 꽁꽁 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밤 냄새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고역이었죠. 핸드폰은 아예 꺼두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도 혹은 진우 씨에게서 끝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어둠 속에 누워 있으면 바깥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꼭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8년 만에 겨우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런 참담함이라니. 차라리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계속 무채색의 고독 속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절망감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괴로운 건 제 자신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7살이나 어린 남자의 다정함에 홀딱 넘어가서 죽은 남편의 얼굴도 잊은 채 설레어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로 정말 제가 노망이라도 난 건 아닌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나 없어서 사기꾼의 장단에 놀아난 건지, 스스로를 비난하며 방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울고 나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그 지독한 공포가 밀려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진우 씨가 건넸던 보습 크림의 향기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맹세, 평생 곁에 있겠다던 그 눈빛이 가짜라면 저는 앞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은둔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8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수척하고 생기를 잃은, 정말로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렇게 죽은 듯이 지내던 어느 날 밤, 꺼두었던 핸드폰을 잠시 켰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비난의 문자들 사이에 단 한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 씨가 일하던 조경업체의 동료라고 밝힌 사람의 연락이었죠. 정연 씨, 진우 소식 들으셨나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숨어 울고만 있는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라는 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민박집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맑았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소문들에 휘둘려 그 다정했던 사람을 의심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진우 씨의 동료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낯선 도시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는 진우 씨와 오랫동안 조경일을 같이 해왔다는 분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연 씨, 진우 그 녀석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숨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정연 씨까지 위험해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소문과는 정반대의 믿기 힘든 진실들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조경사로 일하던 몇 년 전 그는 한 대기업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던 환경오염 실태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맹독성 농약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고 보호종 서식지가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모아 세상에 폭로한 공익 제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영웅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보복은 집요했고 그 과정에서 진우 씨는 오히려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기꾼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겁니다. 그날 민박집에 찾아왔던 남자들도 그 기업에서 보낸 심부름꾼들이에요. 진우가 가진 추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러 온 거죠. 동료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왜 그렇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에 올라탔는지, 왜 제게 다가오지 말라고 절박하게 눈짓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추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들 역시 그들이 진우 씨를 고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공작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48이나 먹고 세상 풍파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의 진심 하나 꿰뚫어 보지 못하고 남들의 혀끝에 놀아났다니요. 그가 지붕을 고치고 마당을 가꾸며 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진우는 근처 포구의 낡은 창고에 숨어 있어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연 씨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겠대요. 혹시라도 해코지당할까 봐서. 동료가 건네준 주소를 움켜쥐고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우 씨가 숨어 있다는 포구는 제가 사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낡은 창고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제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눈물은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낡은 외등 아래 쪼그려 앉아 있는 진우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그의 등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그 어깨에는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진 듯한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습니다. 당황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애틋함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무너져 내릴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우의 밤 공기는 비린내와 빗줄기가 뒤섞여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낡은 창고 앞 희미한 외등 아래서 저를 발견한 진우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연 씨, 여기 왜 왔어요? 얼른 가세요. 제발 저랑 엮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구두를 신고 진흙탕을 가로질러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 씨의 품에 머리를 세차게 박으며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가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더 세게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보 같아요. 진짜 바보야. 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도망쳤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외침은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 씨의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진우 씨의 팔이 결국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고개를 파묻는 순간 굵은 눈물방울이 제 목덜미를 적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빗물보다 훨씬 뜨거운 액체였죠. 미안해요, 정연 씨. 나 때문에 당신이 손가락질 받는 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내 과거가 당신의 평온한 삶을 망칠까봐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강직하고 정의롭던 남자가 저를 지키지 못했을까봐 두려워 이 좁고 어두운 창고에서 혼자 떨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비 내리는 폭우 한가운데서 서로를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소문, 남편 동료들의 비난,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이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진우 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이제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제가 그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요. 진우 씨는 제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맞췄습니다. 정연 씨, 이제 도망 안 갈게요. 저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당신 손 절대로 안 놓을게요. 그의 눈빛은 빗속에서도 등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의 손을 꼭 맞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8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어준 건 당신이니까 이번엔 제가 당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줄게요. 어떤 시련이 들이닥쳐도 우리의 이 단단해진 유대감만큼은 결코 꺾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신기하게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젖은 옷감을 뚫고 전해지며 마음에 든든한 불을 지폈거든요. 우리는 창고 처마 밑으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함께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숨어 지내는 생활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의 결백을 밝히고 우리의 사랑을 당당하게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그 민박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우 씨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서는 길 멀리서 동이 터오는 듯 수평선 너머가 아주 미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우는 계절은 이제 끝났다는 듯 우리는 젖은 몸을 이끌고 당당하게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마을은 여전히 소란스럽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고 사랑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우리는 내일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민박집의 낡은 대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이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우 씨의 동료들과 그를 지지하던 시민단체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그동안의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했거든요. 진우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 대기업의 비리를 제보하고 보복을 당해왔던 용감한 사람이라는 기사가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리자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그 총각이 그런 영웅인 줄 몰랐네. 세상에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어제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던 사람들은 이제 제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죠. 저는 일주일 만에 제일 아끼는 화사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진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 씨는 처음엔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이내 든든하게 제 손을 맞잡아 주더군요. 우리는 평소보다 더 활짝 대문을 열어젖히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8년 동안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길을 오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 두 사람의 맞잡은 손으로 쏠렸죠. 예전 같으면 그 시선들이 무서워 도망쳤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터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우리 진우 씨랑 장 보러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시장통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쑥덕거리던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미안하게 됐어. 우리가 소문만 듣고 오해를 해서. 생선가게 할머니가 머쓱한 듯 조기 한 마리를 덤으로 얹어주며 사과를 건네더군요. 우리는 보란 듯이 장터 곳곳을 누볐습니다. 진우 씨가 좋아하는 밑반찬 재료도 사고 제가 쓸 새 앞치마도 골랐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어떤 이들은 진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보다 제게 더 소중했던 건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진우 씨의 온기였습니다. 48배 나이에 7살 연하의 남자와 손을 잡고 시장을 누비는 일이 이토록 짜릿하고 당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엾은 미망인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정연이라는 여자로 불리는 그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제야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진우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제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질 때 그가 저를 지키려 했듯 이제는 제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국밥집에 들어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반찬을 얹어주며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공표했습니다.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진우 씨. 제 말에 그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연 씨. 이제 어디든 당신과 함께 당당하게 걸을게요.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 두 사람의 손에는 검은 봉지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그 낯선 풍경이 생경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진우 씨는 민박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연 씨, 우리 이 집을 조금 더 밝게 꾸며볼까요? 이제는 손님들만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이 다시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진우 씨는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묵은 짐들로 가득 차버려져 있던 그 공간을 보며 그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고 마을 사람들의 지지도 얻었으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만이 남아 있었죠. 그가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제게 건넨 말은 제가 평생 꿈꿔온 가장 아름다운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민박집 마당 한 구석, 오랫동안 먼지만 쌓인 채 버려져 있던 낡은 창고가 변하기 시작한 건 진우 씨가 다시 짐을 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진우 씨는 아침 일찍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고 안에 묵은 짐들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 도구며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햇빛 아래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파편들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더군요. 진우 씨는 땀을 훔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 여기를 우리만의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냥 꽃만 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까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야생화 화원이요. 그의 제안은 마치 멈춰있던 제 심장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화원의 도면을 그렸습니다. 진우 씨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결이 좋은 고재들을 가져와 직접 선반을 짜고 저는 그 선반 위에 놓일 예쁜 도자기 화분들을 골랐습니다. 8년 동안 적막하기만 했던 이 집에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한 리듬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씨가 살림을 합치면서 그의 낡은 배낭뿐만 아니라 그가 전국을 돌며 수집해온 희귀한 야생화 종자들이 우리 집 마당을 하나둘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창고는 근사한 화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안에는 진우 씨의 손길을 거친 노루기, 깽깽이풀,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들꽃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며 피어났습니다. 칙칙했던 창고에서 은은한 흙냄새와 꽃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하자 제 삶에도 조금씩 채도가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원 한쪽에서 손님들에게 내어줄 꽃차를 우려내고 진우 씨는 밖에서 흙을 만지며 꽃들을 돌보는 일상. 그토록 평범한 풍경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고독한 등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화원에 들러 꽃 구경을 했고 저는 그들에게 진우 씨가 정성껏 키운 화분을 건네며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우 씨의 낮은 목소리와 제 웃음소리가 섞여 집안의 공기를 데울 때마다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서늘한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평상에 앉아 갓 지은 밥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핀 꽃에 대해 그리고 내일 피어날 몽우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이서 함께하는 살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대충 물에 말아먹던 끼니도 진우 씨를 위해서는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게 되더군요. 진우 씨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디 굵은 손등 위로 진우 씨가 선물한 크림 향기가 퍼졌고 저는 다시금 이 사랑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꽃으로 덮어주고 웃음으로 치유하며 우리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이 단순히 우리 둘만의 평온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받는 완전한 결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진우 씨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던 중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정식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함께하고 싶다는 그의 고백. 그건 우리가 8년이라는 고립의 시간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는 문턱이었습니다. 달빛이 화원의 꽃잎 위에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반지 하나를 꺼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무채색 도화지에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색깔이 칠해질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에게도 당당하게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식을 준비하며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비로소 만개했음을 느꼈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화원을 꾸미고 나니 우리 집은 이제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그날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서 마당 평상까지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던 밤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정성껏 가꾼 야생화들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차를 한 잔 나누어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진우 씨가 조심스레 제 소매를 붙잡더군요. 정연 씨, 잠시만요. 저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반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은반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보석 하나 박혀 있지 않았지만 반지의 표면을 따라 섬세하게 새겨진 문양이 눈에 띄었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우리 민박집 앞바다에서 매일같이 보던 잔잔한 파도 모양이었습니다. 8년 전 제 시간이 멈춰버렸던 그 바다이자 진우 씨가 비바람을 뚫고 제게 찾아왔던 그 바다 말입니다. 진우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습니다. 정연 씨, 이 반지의 파도 문양처럼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수없이 만나겠죠.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어떤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제가 당신 곁에서 방파제가 되어 드릴게요. 당신이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바다를 바라보지 않게 제가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8세라는 나이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아니, 다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진우 씨가 선물한 크림으로 조금은 부드러워진 제 손등 위로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은반지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히 예쁜 장신구가 아니라 제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준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저도 당신의 고단한 정원이 되어줄게요. 언제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따뜻하고 꽃향기 가득한 그런 곳이요. 저는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진짜 얼굴이 비로소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빛 아래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파도 모양 은반지를 보며 저는 비로소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위해 지붕을 고치고 마당을 가꾸며 제 영혼의 주름까지 펴준 이 다정한 남자가 있으니까요. 진우 씨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정연 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져요. 그 말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축복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반지를 낀 제 손을 진우 씨가 다시 한번 꽉 쥐어주었죠. 마당의 야생화들이 우리를 축복하듯 향기를 더 짙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가에 잡힌 주름이 이제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이 남자와 함께 웃으며 만들어갈 행복의 무늬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제는 단순히 연인을 넘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첫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둘만의 소박한 맹세가 끝난 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우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화원과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민박집.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외로운 등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찬란하게 태울 우리만의 안식처였습니다. 진우 씨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저는 다가올 내일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장 무르익은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 살아갈 그 뜨거운 인생의 절정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끼워준 은반지가 손가락 위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앉아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방은 제게 그저 잠을 청하기 위해 머물던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이 남자의 온기로 가득 차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얼굴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중하게 어루만지더군요. 정연 씨, 이 주름들이 당신이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주름들이 슬픔이 아니라 저와 함께 웃으며 만드는 행복의 흔적이 되게 할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48, 여자로서의 생이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저에게 그는 당신의 주름조차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당신의 이 거친 손바닥이 제 멈춘 세상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내 생의 한복판에서 나를 발견해줘서.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남은 인생을 서로의 등불이 되어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8년 전 그 사고로 제 영혼의 불꽃이 꺼졌을 때 저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스스로 기름이 되고 심지가 되어 제 인생에 다시 환한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그 뜨겁고도 다정한 첫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외로움이 깎아놓은 가슴의 구멍들이 서로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밤이었죠. 이제 제 민박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어날 겁니다. 태풍이 불어 대문이 흔들려도 이제는 저를 위해 망치를 들고 나설 든든한 등불이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깊어가는 밤을 함께하며 다가올 황혼이 그 어떤 청춘의 햇살보다 찬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진심은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을요. 8년 만에 찾은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저는 이제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수진 씨와 진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별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세상과 담을 쌓았던 48세 여성이 7살 연하의 진우 씨를 만나 다시 삶의 생기를 되찾는 과정이 저에게도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 누군가의 망가진 대문을 고쳐주듯 다가간다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도 열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혹시 수진 씨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대문을 두드릴 따뜻한 인연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진 씨와 진우 씨의 사랑에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나 위로의 말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이 제가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